안녕하세요, 전천박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장기형 등급 신청 A부터 Z까지. 장기형 등급 신청을 받고 싶어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흐름, 그리고 장기형 등급 신청 방법부터 나중에 서비스 받는 것까지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시죠. 여러분, 장기요양 신청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어떤 분들이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을 받느냐, 이렇습니다. 노인성 질병이라고 판명이 난다고 하면 장기요양 등급 받으셔가지고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표 하나 띄워드릴게요. 노인성 질병이라는 경우에는 노인성 질병에 대한 질병 분류표가 있습니다. 이 코드를 보시면, 코드가 이제 우리가 알기가 어려운 것들이죠.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우리 부모님 입원을 하시거나 하셨을 때 입원을 하고 나올 때 진단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의사 진단서에 이 질병 코드를 적어달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돈을 내고 나시면 진료비 세부내역서라는 게 나옵니다. 병원에서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프린트를 하시면 거기에도 질병 코드가 나와 있어요. 이걸 보시고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에 나오는 코드와 비교를 하셔서 노인성 질병이 맞다 라고 하시면 등급 신청하실 수 있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치매예요. 우리나라에 약 77만 명의 치매 환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치매를 대부분 치매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노인성 질병 같은 경우에는 다 등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말로 설명을 드리면 치매, 그리고 파킨슨, 알츠하이머로 진단을 받는 경우, 물론 치매죠. 그렇게 하는 경우, 뇌졸중, 뇌출혈로 인해서 편마비, 왼쪽 오른쪽 편마비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고, 휠체어 타시는 경우, 기저귀를 차고 계시는 경우, 투석을 다니시는 경우도 등급 신청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욕창이 있는 경우, 그리고 자리에서 혼자 일어나기가 사실 힘드신 그런 경우에는 등급 신청을 하실 수 있다라고 이제 예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등급 코드와 이게 문진을 했을 때 보이는 그런 질병들을 가지고 등급 신청을 하셔서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는 그 흐름에 대해서 오늘 A부터 Z까지 설명드리기로 했잖아요. 흐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질병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면 신청을 합니다. 장기요양 인정 등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먼저 하고, 신청을 하고 나면 이 조사관이 나오는데, 조사관이 실제 어르신이 그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등급을 받을 만한지를 조사를 합니다. 이 조사한 표를 가지고 시군구에 장기요양 등급 인정위원회가 있어요. 인정위원회에서 등급이 나올 만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인정서, 장기요양 등급 인정서를 보내드리고 표준장기요양 계획서라고 해서 계획서를 보내드립니다. 그 이후에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만 노인성 질병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65세 미만도 노인성 질병이 있으시거든요. 신청을 하실 때 다른 점이 좀 있어요. 65세 미만인데 노인성 질병을 받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그분들은 처음에 인정 신청을 할 때 의사소견서를 꼭 같이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 차이만 있을 뿐이고 등급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신청 같은 경우에는 제일 간단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서 공단에 찾아가시는 거예요. 제가 링크 띄워드릴 테니까 들어가시면 우리 지역, 그러니까 내가 사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공단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공단에서 요구하는 서류들,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텐데, 요구하는 서류들을 들고 가셔가지고 직접 방문을 하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대부분 직장인분들이 많으시고 보호자분들이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서 하시기에는 사실 쉽지가 않으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설명드릴 부분이 이제 인터넷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서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시는 방법, 두 가지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그 노인 장기요양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왼쪽 하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하기에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 클릭을 하시면 개인 회원 전용 메뉴입니다. 로그인하는 팝업창 누르기가 있습니다. 거기 누르시면, 확인을 누르시면 로그인하는 화면이 나와요. 거기다 주민번호 적으시고 장기요양 신청을 누르시면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게 나오고요.
대부분 직계 가족이시니까 이 신청을 하시겠죠. 예시를 대리인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리인 신청을 클릭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신청인, 그러니까 어르신과의 관계를 확인해 주세요. 확인하시고 나서 그 안에서 이제 적는 란이 나오는데요. 이 적는 란에다가 필요한 자료들을 작성을 하셔서 내시면 장기요양 신청이 끝난 겁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 신청서 그 서류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 신청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클릭하실 때도 이 내용을 이제 체크를 하시는 거고,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실 때도 이 서류를 작성을 하셔가지고 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쓰는 방법이 딱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누구한테 맡기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예시를 한번 올려드릴게요. 한번 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 장기요양 신청을 할 때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그 경우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 신청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청하셨던 분이 또 갱신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장기요양 등급을 변경하려고 신청하시는 경우가 있고, 서비스를 주야간보호센터에서 방문요양 등 서비스를 변경하려고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신규 신청이잖아요. 그래서 신규 신청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신청서에다가 신청인 같은 경우에는 그 서비스 받을 어르신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고, 보호자가 아니고 신청받을 어르신을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본인인지 대리인이 신청한 건지 구분해서 작성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직접 작성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으시죠? 그래서 대리인으로 체크를 해주시고요. 여기서 대리인이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처럼 가족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게 만약에 직접 하시기가 어려우시면 주위에 있는 다른 서비스라는 제공기관의 사회복지사나 아니면 요양보호사 선생님 이해관계인이라고 해요. 그분들을 체크해서 대리 신청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글자나 이런 것들은 다 정자로 적어주세요. 손으로 쓰시든 아니면 컴퓨터로 하시든 적어주시고, 주민번호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열쇠 자리를 잘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대상자 어르신의 등본상 거주지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실제 있는 곳, 만약에 아들 집에서 어르신이 사신다고 하면 아들 집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네. 갱신 같은 경우에는 주민보호 이용자는 실거주지를 주야간보호센터로 적어주셔야 된다는 거 이해하시고, 네. 전화번호하고 휴대번호 칸에는 대상자 집, 그러니까 대상자라는 건 지금 어르신이에요. 어르신 집 전화번호하고 휴대폰 경우 있는 경우에는 꼭 작성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휴대폰 가지고 있는 경우 꼭 전화번호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리고 그렇게 적어주셔야지 이 전화번호를 보고서 공단 그 조사관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조사관이 방문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전화번호 잘 적어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다른 분, 이웃 주민들께서 만약 이해관계인께서 대신 신청해 준다고 하면 신청하신 분 전화번호 꼭 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화번호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만약에 대상자 전화번호를 그냥 적어버리면 이 어르신이 귀가 어두신 경우가 대부분 많죠. 이 등급이 있는 어르신 같은 경우에. 그리고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실제 치매 있는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잘 이해를 못 하세요. 그래서 그 이해 못 하시는 부분들을 생각해서 잘 적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대리인하고 보호자가 만약에 같은 분이다 그러면 대리인이라는 굳이 안 적으셔도 됩니다. 예. 이 신분증 보내실 때 많이 실수하시는 것들이 뭐냐면 이 팩스나 이런 것들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사무일 안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막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내시는 경우 있거든요. 안 됩니다. 예. 웬만하면 어디 이제 주위에서 스캔하는 곳을 찾으셔서 아니면 주위에 아는 분 사무실에 가서라도 이 스캔을 하셔가지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편물 수정자 꼭 택해주세요. 예, 그래야지 등급 판정 이후에도 자료들을 봐실 수가 있거든요. 예, 이걸 설명자료를 안 받으면 보호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려우세요. 예, 그걸 좀 받아주시고, 그리고 신청서 다 작성을 하고 나면 그 복사해놨던 신분증 사본하고 장기요양 신청서는 공단 제출하기 전에 꼭 복사를 해서 하나는 꼭 가지고 계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2번이라는 걸 막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셔서 인터넷에서 신청을 하셔도 되고 팩스로 보내셔도 되고 아니면 편지로, 예, 공단 그 주소가 나오죠. 예, 편지로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급 신청을 다 하시고 나면 좀 기다리셔야 돼요. 좀 기다리시면 연락처 기재하셨던 그 전화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저희가 조사관인데, 등급 조사관인데 방문을 언제 하면 좋을까요? 라고 전화가 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르신하고 그 다음에 보호자님 시간을 좀 맞추셔가지고, 웬만하면 보호자님 계세요. 그래야지, 뒤에 팁이 있거든요. 그래야지만 실제 등급 나오실 때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며칠 날 약속을 잡으셔가지고 방문조사 받겠다라고 합니다. 방문조사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일단 장교양 인정조사표라는 게 있어요. 이것 또한 저희가 띄워드릴게요. 장교양 인정조사표를 보면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거든요. 방문조사관은 그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65개 항목하고 25가지의 욕구, 그러니까 어르신이 원하는 거, 그 다음에 보호자가 원하는 욕구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판단을 해서 최종적으로 등급을 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조사 때. 그래서 이 조사를 할 때는 심신 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이 있고요. 이 52개 항목은 완전 자립인지,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어떤 항목에 대해서 실제로 신체가 자유로운지, 아니면 지켜보기라든지 부분 도움이 필요한지, 뭐 부축이라든지 부분 도움이 필요한지, 아니면 완전히 도움이 필요한지, 그러니까 완전히 누워 계신 분들 있죠. 와상 환자이신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는 척도로 되어 있고요. 그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등급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점수가 높게 나오는 뭐 여러 가지 팁들이 있을 텐데, 사실 와상 환자나 준와상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보고 그냥 가세요. 어느 정도 체크, 뭐냐면 이 의사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시기 때문에 그냥 등급이 나오실 테고, 이 4등급 이하 어르신들, 그러니까 등급이 이제 좀 낮게 나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고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의심한다는 게 이 등급이 안 나올 뿐인데 등급이 나와버리면 공단 입장에서는 계속 그 세금이 누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해서 조금 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어르신들이 치매 등 만약 이상 행동을 좀 보인다면 평소에 그 영상을 좀 많이 찍어 두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어르신이 깜빡깜빡 하신다고 그러죠. 조사관이 왔을 때 정말 또렷해지세요. 정말 치매가 있는데도 왜 또렷해지냐면, 여러분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르신이, 부모님이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라도 그럴 거예요. 네가 이상하다, 내가 이상하다, 내가 치매다, 그걸 인정하기를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요양원을 생각하는 어르신들의 생각이 어떠세요? 나 집에 있고 싶어, 요양원 가면 큰일 나, 이런 생각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등급을 받을 만한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다, 나는 괜찮다 라고 하는 그를 티를 내려고 하시니까, 평소에 이상 현상이 있을 때 영상을 많이 찍어 두셔서 그거를 조사받으실 때 보여주시면 실제 이게 질병이 그렇구나, 이 판정을 내리실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질문을 좀 많이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옷을 혼자 입을 수 있느냐, 한번 입어보셔라. 옷을 한번 갈아입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일단 보호가 되는 곳이라고 하면, 단추는 직접 채우실 수 있느냐 한번 보여달라고 합니다. 이 손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식사는 어떻게 하시냐, 직접 하시냐, 아니면 누가 떠먹여 주냐, 이런 질문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수, 양치, 목욕은 누가 도와주느냐, 이런 거 물어봅니다. 그리고 팔 들어보세요, 다리 들어보세요, 걸어보세요, 일반적인 신체 기능에 대한 질문들을 계속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어르신 오늘 며칠이에요? 무슨 요일이에요? 이런 거, 기억 회상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내가 현재가 며칠인지 알고 있는지, 현재 인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질문을 합니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상황을 하나 만들어 드려요. 예를 들어서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르신 지진 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런 질문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다 답변할 수 있는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치매가 있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중추치매라면 다른 대답을 하시거나 동문서답을 하시거나 화를 내시거나 별 경우가 다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환경을 보고서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질문만 보는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등급이 나오고 나면은 어쨌든 공단 입장에서 한 명의 부양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을 계속해서 제공해줘야 되는 부양자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분이 등급이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조사를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혹시 기저귀나 이런 부분들이, 나는 기저귀를 찬다, 지금 현재는 기저귀를 차고 있을 수 있지만 기저귀를 차시는 분들의 그 집에는 뭐가 있겠어요? 쓰레기통이 있겠죠. 기저귀를 실제로 차고 계시는 분들은 쓰레기통에 그 간 기저귀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기저귀들이 이렇게 2개, 3개가 쌓여 있으면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그죠? 그 냄새도 파악을 해요. 그리고 거동이 불편해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실제 화장실을 가보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간중간에 좀 시간을 두고 있으면서 실제 화장실을 어떻게 가시는지 일반 얘기를 하지 않고도 그냥 평소에 행동하는 게 어떻게 행동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살펴보고 가요. 예. 그래서 주위에 있는 환경 같은 경우에도 뭐 일부러 치우지 말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여기가 정말 환자의 집이다. 노인성 질병이 있는 어르신의 집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으면 아무래도 등급 판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 깨끗하게 치워놓긴 하셔야 되지만, 네. 그런 부분들을 팁을 가지고 계시면 아마 등급이 웬만해서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뭐 거짓말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면 이게 의사 소견서랑 의사 진단서가 다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등급이 안 나온다 뭐 이렇게 판단하지는 사실 않죠. 예. 자, 일단 치매 같은 경우에도 좀 팁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치매 팁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영상을 좀 찍어서 보내드리라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폭력적인 행동, 배회 이런 것도 치매입니다. 폭력적인 행동, 막 때리려고 하는 것들, 성적 치매, 자꾸 본인의 성기를 보여주려고 한다든지 이런 그런 부분들도 자꾸 활동하는 거를 자꾸 영상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위협에 빠진 스토리가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치매가 있어서 막 칼을 들고서 만약에 뭐 그런 경우는 제가 이제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래서 굉장히 가족 위협에 처할 뻔했다. 내가 직접 돌보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을 어필을 해주셔야 돼요. 미리 스토리를 만들어 놓으라는 건 아니지만 있다면 정리를 좀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 약을 드시잖아요, 그죠? 실제 이제 치매라고 이제 판정이 되면 약을 드시잖아요. 그 치매약에 대한 부분도 계속 먹고 있다는 거, 예, 그거를 실제 약을 보여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팁을 좀 드렸는데요. 실제 이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 등급 판정을 할 때 조사라는 걸 할 때 거짓말로, 그러니까 거짓말로 등급을 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사실은. 예. 그러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조사관들도 나중에 조사관 오면 표정을 한번 보세요. 이 눈빛이 예, 이 경찰 같아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 괜찮을까요? 예. 굉장히 한번 해봐라. 예, 이런 표정이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렇게 되지 않게끔 이제 거짓말로 등급 내시는 분들 없겠죠? 네네. 좀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조사관이 조사를 하고 나서 그 공단 직원이 안내를 합니다.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으라고 하는데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 예, 그 의사소견서 발급기관 같은 경우에 공단 사이트에 보시면 제가 여기 또 링크 띄워드릴게요. 들어가시면 이쪽에서 우리 집 주위에, 우리 동 주위에 의원들도 있고 뭐 병원들도 있어요. 그쪽에 가셔서 의사소견서를 떼실 수 있는데 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평소에 병원을 다니실 때부터 만약에 노인성 질병이라고 하면 등급 내기 전에 노인성 질병이라고 하시면 이렇게 이쪽 의사소견서를 뗄 수 있는 기관으로 이왕이면 다니셔라.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의사소견서를 써주려고 해도 어르신을 계속해서 보셨던 의사선생님하고 처음 보시는 의사선생님하고 의사소견서를 쓰는 방법이 다르겠죠. 방법이 다르다기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써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미리 제가 보여드린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우리 어르신이 노인성 질병이 의심이 된다고 하면 해당 병원을 찾으셔서 그쪽 병원으로 좀 자주 다니세요. 그래서 평소에 의사 선생님하고 자꾸 얘기를 하셔서 나중에 의사소견서를 쓸 때 좀 더 자세하게 쓸 수 있도록, 그래서 등급 판정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자료를 제공해 주신 분이 계세요. 예, 그 여수의 나눔센터장 서혜영 센터장님입니다. 예, 이분의 이 센터장님한테 박수 한번 드리고요. 예, 그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좋은 주야간보호센터 찾기, 예, 좋은 요양원 찾기, 예, 좋은 기관 찾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 참조하셔서 등급 받으신 이후에 서비스를 좋은 곳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천박사였습니다.